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영하의 두만강 물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덩어리가 떠다니는 강을 건넌 그 소년은 훗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길을 걷게 됩니다. 북송되어 강제 노동까지 겪었던 그가 결국 도달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과연 피투성이로 강을 건넌 그 12살 소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피투성이로 두만강을 건넌 소년.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여러분께 뭔가 대단한 걸 보여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지금은 부산에서 대학교 강단에 서고 있지만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이라는 도시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던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청진이 어떤 곳이냐고요? 함경도 동해안에 자리한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겨울이면 매서운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항구에는 고기잡이 배들이 드나들었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인 나라잖아요. 청진은 그 동쪽 끝, 동해를 품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어릴 때는 바닷가에서 조개도 줍고 겨울이면 꽁꽁 언 골목길을 친구들과 뛰어다녔지요. 그 시절 고향 산천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1985년에 태어났습니다. 집에는 어머니와 누나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어머니와 헤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세 식구는 늘 어머니 손 하나로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억척스러운 분이셨는지 몰라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것저것 챙기고 누나랑 저한테는 절대 내색을 안 하시면서 말이죠. 북한에서의 일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께 설명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동네 이장님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국가가 개인의 삶 하나하나를 다 정해주는 구조였습니다. 직업도 국가가 정해주고 살 곳도 정해주고 심지어 먹을 것도 배급으로 나눠줬지요. 일제강점기 때 배급 이야기를 어르신들한테 들어보셨죠? 그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9살, 10살 무렵까지만 해도 배급이 그나마 나왔어요. 쌀이 모자라면 옥수수가 섞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밥은 먹을 수 있었지요. 어머니는 명절이면 청진 특산물인 가자미로 식혜를 담가주셨어요. 함경도식 가자미 식혜라고 가자미에 조밥이랑 고춧가루를 버무려 삭힌 음식인데 지금도 그 냄새가 그립습니다. 김장철이면 온 동네가 배추 절이는 냄새로 가득했고 설날이면 떡국 한 그릇이 그렇게 귀하고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거라곤 김일성 장군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그것뿐이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조회 때마다 선생님 말씀 따라 구호를 외치고 방과 후엔 소년단 활동을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삶인 줄 알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장마당에 나가 계셨어요.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요. 원래 북한에서 개인 장사는 금지였지만 배급이 끊기면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 몰래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는 밀가루나 두부 같은 걸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며 파셨지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겨울이면 난방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연탄이 있어야 방이 따뜻한데 연탄도 배급이 끊기니까 나무를 구해다 떼야 했지요. 산에서 나무를 해오는 것도 허가 없이는 안 되는 세상이었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0살이 되던 해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급이 줄더니 어느 날부턴가 아예 나오질 않는 날이 생겼어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배가 고파지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어머니 얼굴에 걱정 빛이 역력한 것도 그 즈음부터였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1995년이었어요. 북한에서는 그 해부터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원래는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하던 시절 가장 힘들었던 행군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그 말을 다시 꺼내든 것 자체가 이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였지요. 저는 그때 겨우 10살이었습니다. 배급이 완전히 끊겼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진 거예요. 어머니는 새벽같이 나가 밀가루 장사를 하셨는데 버시는 돈으로는 우리 세 식구가 먹기도 빠듯했습니다. 하루 세 끼는커녕 어떤 날은 옥수수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마트에 가시면 물건이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시절 쌀 한 줌이 그렇게 귀한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건 배고픔보다 다른 것 때문이었어요. 학교 가는 길에 그게 처음이었는데요. 골목 한켠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옆집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굶어서 돌아가신 거였어요. 10살짜리가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이해는 못했지만 뭔가 무섭다는 건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라면 6.25 때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쟁 중에도 이런 건 아니었다고 어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도 막연하게 느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배웠는데 왜 사람이 굶어 죽지? 하고요. 학교도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다 말고 사라지는 날이 생겼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선생님들도 먹고 살기 위해 장마당에 나가신 거였지요. 교실에 애들이 절반도 안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친구 중 하나는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안 나오더니 소식이 끊겼어요. 그 아이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 무렵 어머니가 밤마다 뭔가를 계산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내일은 뭘 먹일지, 촛불 아래서 손가락을 꼽으시며 한숨을 쉬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공부를 잘해서 어머니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막연하지만 배움이 이 상황을 바꿔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달랐으니까요. 위대한 장군님이 이끄는 나라에서 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건지 10살짜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그게 전부였지만 그 느낌은 그 이후로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996년 겨울이었어요. 그해 청진의 추위는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동해의 바닷바람이 골목골목을 파고드는데 우리 집엔 때울 나무도 연탄도 없었어요. 방바닥이 얼음장 같았고 누나랑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서로 붙어서 잠을 청했습니다. 손발이 얼어 터지는 게 어떤 건지 그해 겨울에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도 옛날에 연탄 구하기 힘드셨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밥상이 점점 초라해졌어요. 처음엔 쌀에 옥수수를 섞더니 나중엔 옥수수죽, 그 다음엔 풀죽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은 배가 안 고프다고 하시면서 저랑 누나 쪽으로 밥그릇을 미셨어요. 그게 거짓말인 걸 저도 알았지만 차마 뭐라 못했습니다.
하루 한 끼도 힘든 날들이 이어졌어요. 배가 고파 잠을 못 이루면서도 어머니한테 배고프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동네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원래 우리 골목은 이웃끼리 왕래도 많고 명절이면 음식도 나눠 먹는 정겨운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점점 문들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웃들이 몰래 도와주곤 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옥수수 한 대박을 슬쩍 문 앞에 놓고 가시거나 아랫집 할머니가 누나를 불러서 감자 몇 알을 쥐어주시곤 했지요. 그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 식구가 그 겨울을 버텼을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약 한 알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어머니가 손이 퉁퉁 붓고 기침을 심하게 하시는데도 약을 살 돈이 없으니 그냥 버티셨어요. 장마당에 가면 약을 파는 사람이 있긴 했는데 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쌀 한 킬로그램 값으로 알약 두어 알 살까 말까 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정말 무기력했습니다. 11살짜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단짝이었던 친구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나중에 소문으로 들으니 그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굶주림 때문이었지요. 그 친구는 이사를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분노가 생겼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걸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옆집에서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웃 중 누가 감시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세상이었으니까요. 불만을 말했다가 잡혀가는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고 살았어요. 어머니도 누나도 모두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누나랑 저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어요. 한참 말씀이 없으시더니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중국에 먼 친척이 있다. 거기 가면 밥은 먹을 수 있다고 한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죽을 각오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들은 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학교에서 배운 건 중국은 우리의 혈맹이고 항미원조 전쟁 때 함께 싸운 형제 나라라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나라로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11살짜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어머니가 그 말씀을 꺼내셨다는 건 이제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뜻이라는 거려. 준비는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티를 내면 안 됐으니까요. 북한에서 국경을 넘는 건 엄청난 범죄였어요.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았습니다. 그러니 이웃한테도 친척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며칠에 걸쳐 조금씩 짐을 챙기셨는데 가져갈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몸만 빠져나가야 했으니까요. 떠나기 전날 밤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집 근처를 한 바퀴 도르셨습니다. 말씀은 별로 없으셨는데 골목 하나하나를 천천히 걸으셨어요. 제가 어릴 때 뛰어놀던 골목, 동네 어귀의 낡은 느티나무, 멀리 보이는 청진 항구의 불빛, 그걸 눈에 담으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걸으면서 저도 뭔가 목이 메었습니다. 부모님께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압니다. 어머니도 고향을 두고 떠나는 게 얼마나 찢어지는 일이었는지를요. 누나는 우리보다 먼저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집 안 살림 중 쓸만한 것들을 몰래 팔아 노잣돈을 마련했어요. 그 돈으로 안내해 줄 사람을 구했습니다. 브로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국경 길을 아는 안내인이에요. 그 사람한테 돈을 주면
두만강을 건너게 해주는 거였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그 사람이 믿을 만한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목숨을 맡긴 거잖아요. 자식들만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끝내 우리한테 무섭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짐을 싸시면서도 밥을 차리시면서도 늘 평온한 척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 자다가 깼더니 어머니가 혼자 앉아서 뭔가를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소리를 죽인 채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계셨지요. 저는 모른 척 눈을 감았습니다.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드디어 떠나는 날 아침이 왔습니다. 1997년 3월이었어요.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어머니가 뒤를 한번 돌아보셨어요. 딱 한 번만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앞으로 걸으셨습니다. 저도 돌아보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 한 번 돌아봤어요. 우리 집 파란 대문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1997년 3월 두만강 근처 어느 마을이었어요. 안내인이 정해준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달도 없는 밤을 골라야 했으니까요. 순찰대가 돌아다니는 시간을 피해 딱 그 사이를 노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누나는 제 뒤에서 제 어깨를 짚고 셋이 바짝 붙어서 걸었습니다. 숨소리도 크게 낼 수 없었어요. 발소리도요. 마른 땅인데도 발걸음 하나하나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서 발끝으로만 살금살금 걸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월의 두만강은 아직 완전히 녹지 않아서 얼음 덩어리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강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지만 그 차가운 강물을 밤에 몰래 건너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안내인이 먼저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더 꽉 쥐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그 손의 온기가 괜찮다,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발을 담그는 순간 차가움이 뼈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3월 강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발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걸으시니까 저도 걸었어요. 중간쯤 왔을 때 얼음 덩어리 하나가 떠내려오면서 제 다리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작게 소리를 질렀는데 안내인이 손을 들어 쉬쳤어요. 저는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건너는 내내 하늘에 계신 분께 빌었습니다. 기도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속으로 제발, 제발만 반복했어요. 어머니도 입술을 달싹이시는 게 보였습니다. 누나는 제 어깨를 놓지 않았고요. 저쪽 강둑에서 불빛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순찰대였는지 다른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숨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1분이었는지 10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불빛이 사라지고 나서야 다시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젖은 신발, 얼어붙은 발, 떨리는 다리로요. 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쓰러지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더니 뭔가를 중얼거리셨어요. 기도였습니다. 이번엔 소리를 내서요. 저도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누나도요. 살았다는 안도감과 돌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두만강이 어둠 속에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 강 너머가 고향인데 이제 다시는 못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걸 12살짜리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시며 제 손을 잡으셨으니까요. 두 번째 탈북은 혼자였습니다. 집결소에서 나온 뒤
어머니와 누나와 저는 각자 흩어져 살았어요. 어머니는 아는 분 집에, 누나는 또 다른 곳에, 저는 예전에 일하던 공장 근처에 몸을 숨겼습니다. 흩어져 있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고 했어요. 셋이 함께 다니면 눈에 띄니까요. 그렇게 떨어져 지내면서 전화로 그리움을 나눴습니다. 목소리라도 들으면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 시절 어머니 목소리가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전화 한 통 하고 나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브로커를 만났는데 한국에 가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공부. 제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한족 학교를 다니면서 말도 못 알아듣고 앉아있던 그 시절부터 언젠가는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한국에 가면 그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브로커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저는 그 지역에서 알게 된 전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탈북자들을 몰래 도와주시던 분이었어요.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거라. 가서 잘 살아라.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안 계셨으면 저는 한국 땅을 밟지 못했을 거예요. 루트는 몽골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공안의 눈을 피해 내륙을 가로질러 몽골 국경까지 가야 했습니다. 몽골 사막을 걸어서 넘는 거예요. 고비 사막이라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낮에는 햇볕이 장렬하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 곳이지요. 두만강을 건넜던 저였는데도 사막 앞에서는 또 다시 두려웠습니다. 강은 건너면 끝이지만 사막은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조차 몰랐으니까요. 걸었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발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목이 타들어가도 걸었습니다. 함께 이동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서로 말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 멀리 몽골 초소가 보였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몽골 당국에 자진 신고를 했어요. 잡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몽골은 탈북자를 북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한국으로 보내주거든요. 몽골 수용소에서 얼마를 기다린 끝에 드디어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도 곧 오실 거라고 했는데 제발 무사히 오시길 바라며 속으로 또 기도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우리 세 식구가 처음 찾아간 곳은 연길이었어요. 연길은 중국 길림성에 있는 도시인데 조선족이 많이 사는 곳이라 우리말이 통했습니다. 조선족이라고 중국에 살면서 우리 핏줄을 이어온 분들이에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먼 친척도 거기 계셨지요. 같은 핏줄이라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그분 덕분에 우리는 일단 굶지 않고 며칠을 쉴 수 있었습니다. 밥을 배불리 먹은 게 얼마만인지. 그날 밥상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냥 흰 쌀밥에 김치였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연길에 오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 사람을 숨겨줬다가 걸리면 친척도 곤란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수소문 끝에 허베이성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한족 남성과 재혼을 하셨어요.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신분을 숨기고 중국에 머물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결정이 어머니한테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 어릴 때는 잘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허베이성에서 저는 한족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중국말을 전혀 못하니까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칠판에 적힌 한자도 낯설었고요. 수업 시간 내내 멍하니 앉아 있다가 집에 오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일하던 공장 기숙사에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공안이라고 우리로 치면 경찰 같은 존재인데요. 불법 체류자를 잡으러 온 거였습니다. 도망칠 틈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잡혔습니다. 공안국에 끌려가 보니 어머니와 누나도 거기 있었어요. 셋이 같은 날 잡힌 거였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북송이 됐습니다. 신의주로 넘겨졌고 보위부에서 한 달을 보냈어요. 보위부가 어떤 곳이냐면 우리로 치면 국가안보기관인데 거기서 조사를 받는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뭘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한국 사람은 없었는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았어요. 그 다음엔 집결소로 옮겨졌습니다. 집결소라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곳이에요. 거기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그냥 버텼습니다. 어머니도, 누나도, 저도요. 석 달 후 석방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라고 부를 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살아서 나왔다는 것, 셋이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다시 나가야 한다고. 이번엔 절대 잡히지 않겠다고요. 두 번째 탈북은 혼자였습니다. 집결소에서 나온 뒤 어머니와 누나와 저는 각자 흩어져 살았어요. 어머니는 아는 분 집에, 누나는 또 다른 곳에, 저는 예전에 일하던 공장 근처에 몸을 숨겼습니다. 흩어져 있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고 했어요. 셋이 함께 다니면 눈에 띄니까요. 그렇게 떨어져 지내면서 전화로 그리움을 나눴습니다. 목소리라도 들으면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 시절 어머니 목소리가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전화 한 통 하고 나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브로커를 만났는데 한국에 가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공부. 제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한족 학교를 다니면서 말도 못 알아듣고 앉아있던 그 시절부터 언젠가는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한국에 가면 그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브로커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저는 그 지역에서 알게 된 전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탈북자들을 몰래 도와주시던 분이었어요.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거라. 가서 잘 살아라.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안 계셨으면 저는 한국 땅을 밟지 못했을 거예요. 루트는 몽골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공안의 눈을 피해 내륙을 가로질러 몽골 국경까지 가야 했습니다. 몽골 사막을 걸어서 넘는 거예요. 고비 사막이라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낮에는 햇볕이 장렬하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 곳이지요. 두만강을 건넜던 저였는데도 사막 앞에서는 또 다시 두려웠습니다. 강은 건너면 끝이지만 사막은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조차 몰랐으니까요. 걸었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발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목이 타들어가도 걸었습니다. 함께 이동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서로 말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 멀리 몽골 초소가 보였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몽골 당국에 자진 신고를 했어요. 잡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몽골은 탈북자를 북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한국으로 보내주거든요. 몽골 수용소에서 얼마를 기다린 끝에 드디어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도 곧 오실 거라고 했는데 제발 무사히 오시길 바라며 속으로 또 기도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2005년 인천공항이었어요. 20살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을 걷는데 형광등 불빛이 너무 환한 거예요. 깨끗하고 따뜻하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그 공간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공항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틀면 바로요. 그 따뜻한 물에 손을 씻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어요. 하나원이라고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교육 시설인데요. 거기서 처음으로 인터넷이라는 걸 써봤습니다. 화면에 뭘 치면 뭐든지 나오는 게 신기하다 못해 무서울 정도였어요. 24시간 편의점이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밤에 배가 고프면 그냥 나가서 사 먹을 수 있다는 게 처음엔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마트에 가서 물건이 넘쳐나는 걸 보고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 진짜인가 싶어서요. 말투가 달라서 당황스러운 적도 많았어요. 제가 하는 말을 남한 분들이 못 알아듣거나 남한 말을 제가 못 알아듣거나요. 북한에서는 쓰지 않는 외래어가 너무 많았고 억양도 달랐습니다.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조금만 귀 기울이면 마음은 통했습니다. 음식 맛도 달랐어요. 남한 김치는 달달하고 북한 김치는 더 짜고 시큰한데 그래도 김치는 김치더라고요. 그걸 먹으면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원을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건 공부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학력으로 한국 사회에 나온 거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대안학교에 들어가 한글부터 수학부터 영어 알파벳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창피하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거든요. 약 1년 만에 초중고 검정고시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더 놀라셨어요. 2007년 한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엔 미국 정부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돼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에 갔어요. 두만강을 건너던 12살 소년이 미국 대학원 강의실에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2021년 12월 마침내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사회과학 분야에서 미국 박사 학위를 받은 최초의 탈북민이 됐습니다. 그날 학위복을 입고 혼자 울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에요. 지금 저는 부산 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단에 서서 학생들 얼굴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북한에도 저처럼 배우고 싶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기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그 기회를 못 받고 있을까. 통일이 되면 고향 청진에 대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 저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압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앞에서 울었던 20살 청년이 그걸 압니다. 우리 세대에는 꼭 통일을 받으면 합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제일 먼저 청진으로 가는 기차를 탈 겁니다.